이제 제 작업의 출발점, 그 이후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 이제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고 하는 이제 신문을 매일 오리는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전시 2달 전서부터 이제 오리기 시작해가지고 전시 기간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약 2달 남짓하는 기간 이제 그 신문을 오림으로써 화면에는 그 여백이 발생하는 신문을 기사만 오려낸 자국에 그 여백이 발생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려낸 기사와 다 그 오려낸 신문 나달나달한 신문을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물론 기사는 그 파란색 통에다 놓고 아크릴 통에다가 또 그 나달나달한 신문은 그 다음 날 그 하얀색 통에다가 이렇게 잘 안치하고 다시 이제 그 작업을 또 하고 그런 작업을 한 2달 동안 한 건데요. 어쨌든 그게 내 평생의 그 테마가 될 줄은 사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신문 작가 같이 뭐 그런 뭐 자타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저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작품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말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그 일신적인 유신 정치에 의해서 온 그 나라의 그 질서와 평화가 이렇게 유지가 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한 뭐 그 한 나 개인으로서 또는 한 점으로서 그 모기 목소리만한 어떤 그런 저항이랄까 뭐 외침이랄까 뭐 모기 목소리니까 외침도 아니지만 요즘에는 웅얼거림이라는 말을 많이. 그래요? 예. 웅얼거림. 예. 그냥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였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나마 나 한 개인으로서는 할 일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오려낸 기사 부분, 여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그 의미의 잠재태, 의미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의미의 잠재태를 제시하고자 한 그런 의도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신문을 오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이 발발 면도칼에 손이 발발 떨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전시장에 들어가서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색안경 낀 사람이 있나, 색안경 낀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제 조금 나와서 피했다가 다시 오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다행히 색안경을 낀 사람은 없었고, 이제 얼른 들어가서 신문을 막 재빠르게 오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오린 신문들은 조금 거칠게 오렸어요. 너무 이제 빨리
빨리 오리고 이제 말씀 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저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누가 이렇게 오리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냥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뭐 신분증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틀림없구나. 신분증이니까 이건 틀림없구나. 그런데 경향신문 무슨 이 기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모 기자. 그 이름은 잊어버렸고 이 씨인데 이모 기자인데요. 뭐 인터뷰 좀 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나 바쁘다고. 인터뷰 안 하겠다고. 바쁘다고 빨리 우리 그냥 도망간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인터뷰 막 그냥 막 해버리고 뭐 어떻게 뭐 끌려가든지 잡혀가든지 했으면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았을 텐데, 그땐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간 거죠. 예. 그랬으면 이제 지금 그때 신문에 인터뷰도 나오고 뭐 중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면 지금은 아마 급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여튼 신문 1974년 1월 이후가 그 이후 작업의 사진 작업. 왜냐하면 신문을 오리고 나면 사진만 남게 되거든요. 사진에 대한 관심도 그때 생겼고, 또 설치라든지 뭐 어떤 기타 뭐 행위라든지 그게 하여튼 평생 동안 일관되게 해온 작업의 그 출발점이 그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 이어서 하는 작업으로 신문 읽기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돈세계 같은 작업도 있었고, 수축과 팽창 같은 작업도 있었고, 뭐 70년대는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방근택 선생이라고 돌아가신 그 평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해 74년 6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 공간 잡지에 조그마한 그 요새 말로 하면 리뷰 뭐 전시 동향 같은 거 파악하고 그 보고하는 그런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왜 기사에 대한 비판은 가했으면서도 광고에 대한 비판은 가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뭐 광고가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74년이면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이 경계가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74년 이전까지는 이북이 오히려 공업화되어 있었고 우리는 농업사회인데, 74년부터 이제 우리가 공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뭐 광고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의 의식을 결정할 정도로 그런 광고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별로 그게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진 않았었어요. 그 신문 그 광고를 오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물론 그 방근택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도 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못 오렸고, 오히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못 오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기사에 의한 정치적인 상황을 더 집중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월 1일 이후니까 7월, 8월쯤 전시를 했을 거예요. 7월 말 아니면 8월 달.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동아일보 탄압 사건이 일어났죠. 언론 탄압. 그러니까 중앙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모 기관에서 광고주들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광고를 못 실게 되는.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 3개월 동안의 신문, 그 광고 없는 신문을 모았다가 그 작품을 전시할 때 같이 전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그 작업이 어떤 나 개인의 작업을 떠나서 한국 말하자면 그 컨템포러리한 미술의 한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70년대는 그런 입체 미술이라든지 모노화라든지 그런 것이 주류였었지,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런 현실 발언을 하는 작품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고 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거는 무슨 그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막 이렇게 샤우팅하는 듯한 느낌의 작품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개념 미술론적인 입장을 빌린다면은 뭐 탈물질도 되고 신문지 조각이 그때 그 당시로서 뭐 바위 덩어리, 쇠 덩어리, 유리 조각 이런 걸 동하던 시대니까 신문지라는 것 자체가 뭐 물질로서 그렇게 인식되기 된 시대가 아니고, 물론 물질입니다만, 예,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그런 비물질적인 것도 있었고, 또 행위적인 것, 말하면 요새 뭐 어려운 말로 뭐 수행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퍼포머티브한 건데 뭐 쉽게 말하면 doing하는 거지 않습니까? doing하는 거니까 뭐 하기, 뭘 하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당히 이 의정자들이 봤을 때는 고차방정식 같은 입장이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방정식 푸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무사히 뭐 건너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6년에 서울화랑이라고 안국동에서 숙명역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화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4인의 이벤트인가 뭐 76년에 뭐 장석원 씨, 뭐 김용민 씨, 이건영 씨 그렇게 나하고 4인 이벤트를 해가지고 신문 이제 읽기를 하죠. 리딩 뉴스페이퍼.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목소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오리는데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술도 한 잔 마시고 소주 석 잔 마시고 이제 빨리 읽고, 그게 이제 내 소위 말하는 그런 이벤트라는 작업의 출발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은 물론 누구는 뭐 모든 미술이 다 정치적이다. 뭐 그래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 행위 자체가 그 미술의 그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미술의 역사에 대한 그 배반, 미술의 역사를 배반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말하면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꼭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것만 정치가 아니라 그런 말하면 위계 또는 권력에 대한 도전, 이거는 다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작업이 틀림없죠. 그러나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도 그건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떤 말하자면 당파 속에 소속되는 거, 이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어요. 예술가로서 말하자면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입장에 쓰고 싶었지, 어떤 편에 가담을 해서 이쪽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안 했어요. 그건 일부 제 개인적인 성격과 맞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상당히 중성적인 입장, 이쪽 저쪽의 성을 없애버린 중성적인 입장에 서고자 하는 태도가 내 예술에서 좀 일관되게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아닌가,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양쪽을, 중성적인 입장에 서게 되니까 양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유랄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라면 좀 위태위태하고 균형 잡기가 힘들겠고, 또 하나는 어떤 이쪽에 가담하고 이쪽에 가담한다면은 가담함으로써 생기는 편견이랄까,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내 태도, 중성적인 입장이 예술가의 입장으로서는 뭐 괜찮지 않은가. 단, 사람이 어느 땐가는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그런 순간이 내 평생 동안은 오지 않기를, 그런 내 평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70년대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1974년 6월 1일 이후하고 신문 읽기 하고 돈 세기 하고 수축화 팽창하고 또 하나는 위치하고 또 하나는 뭐 팔 흔들기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그 이외 그런 사진 작업인데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뭐냐면 대개 이제 70년대는 몇 가지 정도 발표를 했고 그럼 70년대 한 사진 작업은 뭐냐? 75년과 76년에 했던 작업들은 전부 다 행위성, 그러니까 그 수행성을 기조로 한 그런 작업들, 그냥 담배 피기라든지 끼견, 그다음에 사과, 손을 옴치렀다 이렇게 폈다 숫자 써놓기, 숫자, 그다음에 뭐 그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계열의 작업들, 그러니까 수행성을 문제 삼는 작업들을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천이 짧은 거예요. 탱크라고 해야 되나? 저장 용량이. 그런 작업은 일회성으로 그냥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평생 동안 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작업은 이제 여기서 끝내자. 충분히 해볼 만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개념 미술을 하면서 도대체 이놈의 개념이 뭔가, 개념에 대한 탐구심도 있었고, 그러더니 이제 말하자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야지 계속 가죠. 근데 길이 저쪽에서 보이니까 그 작업은 그만하고 다시 이제 그 신문에 연관되는 작업을 77년도부터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저런 인물에다가 그 띠를 두르는 그런 노란 띠를 두르는 특정인과 관련 없음. 이제 특정인과 관련 없음이죠. 이것도 신문 언어예요. 신문 관용구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관용구를 차용한 것. 그것도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차용했다든지 또 개념 미술을 했다든지 그런 몇 가지 제가 기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운동 경기는 아니지만 그런 기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작업 하나가 SC의 반평생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내가 어렸을 때 찍었던 소풍 가서 찍고 어디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35살인가 됐었는데 35이면 그때 기준으로 내가 한 70은 살겠지. 70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SC의 반평생이다 하고 작업을 이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검은 띠로 둘른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그런 사진 작업이었었는데 그 작업이 중요한 대목이랄까 그런 거는 개인 서사. 그 당시에는 개인 서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끝자락에서 전부 다 입체 미술이라든지 백색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던 시대였었고 좀 거대 서사 같은 약간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였었으니까 그런 개인 서사를 발표한 거의 첫 번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전시를 하니까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더니 박소보 선생께서 와서 보시고 야, 민경아,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나쁘다고 평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조크로 그냥 야, 네가 최고다 이런 것 같아요. 70년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했었고 80년대는 이제 기진맥진하던 제가 그런 시대였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79년에 그 현실과 발언하고 서울 80하고 ST 그룹하고 이제
그 동덕미술관 박영숙 선생님께서 그때 관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박영숙 선생님께서 그 세 그룹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전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중미술이 대세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설 자리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죠. 70년대는 말하자면 그런 한국 그 모더니즘이랄까 그런 주류들에서 약간 소외를 받았었고, 거기는 또 이제 거기서 봤을 때는 이건 사회 참여적인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봤을 80년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약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약하진 않거든. 약하진 않은데 왜냐면 그런 샤우팅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탐색을 하니까 그게 좀 불만족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커리어상에 양력상에 82, 83, 84는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자의반, 타의반 공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하자면 이쪽에서도 선택을 못 받고 저쪽에서도 선택을 못 받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현장이라고는 타이틀을 갖고 신문 사진만 채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의 점선을 표시해 가지고 그거를 한 1600장 정도를 인화해서 11 by 14 그러니까 10 곱하기 14인치 사진 변형 사진으로 그 인화를 해서 가서 전시를 했는데 아래층 위층 그때 그 관훈미술관 아래층 위층에 있었는데 800장을 소비를 하고 800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800장은 두었다가 계속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전시에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먼저 했던 사진 작업 그 작업 뭐 전부 다 뭐 한 통속으로 돼서 그게 현장 1서부터 79년에 현장 1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5년에 현장 28 8부터 24까지 현재도 그걸 주문하는 경우가 주문을 받는 경우가 주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40번까지 갔어요. 40번. 근데 이제 그때 관원미술관에다 막 사진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다들 집어가가지고 사진이 현재 한 800장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집어가도록 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건 아닌데 그때는 이게 팔일이라고는 내 작품이 팔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가져가서 잘 보관이나 해라. 뭐 주기도 할 텐데 집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80년대에는 내가 지지분진했어요. 행위미술이 거의 기진맥진했었고 그래서 79년, 70년, 60년, 90년 초반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93년인가 2년인가 제가 한번 아팠어요. 공황장애 같은 거를 한번 알아가지고 뭐 죽는 갑자기 사람이 그냥 숨이 넘어가니까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그게 그래서 극복은 했어요. 그거 이제 극복하는 계기가 뭐냐면은 그때 제 생각이 내 예술가로서의 생명은 끝났구나. 예술가로서의 생명. 그게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 내내 술만 먹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게 80년. 80년에 개원예술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술꾼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술 먹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거 결과가 겹쳐가지고 그런 심신장애증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런데 그때 내가 죽는 것보다는 미술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왕 뭐 내가 무명 작가가 되는데 뭐 포기하자 미술을. 포기하면은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죽는 게 낫냐. 포기하자.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미술을. 포기를 했더니 오히려 퍼포먼스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술 행위가. 90년이 되니까 90년 91년인가요? 그 연도는 지금 확실치가 않은데 90년 아니면 91년에 박영택 선생이 그 믹스드 미디어 전이라는 걸 했어요.
금호미술관에서 박용택 선생이 이제 그때 그 큐레이터로 거기 있을 때,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사진계에서는 그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전시라는 거예요. 사진으로서 말하자면 영상 사진, 살롱 사진 같은 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사진을 말하자면 그런 매체로서 다루는 그런 그 전시로서 사진계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전시로 보나 봐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이영철 선생이라든지 누구야, 박신희 씨라든지 저기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씨라든지 이런 분들, 강성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새로운 뭔가 시대 정신을 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거기에 맞는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저 자하문에 전시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에 대한 시선이 조금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관심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이제 아픈 거예요. 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는 아이 있잖아요. 자빠져서 막 우는 아이를 이거 그 역석에서 이렇게 세우면 그때부터 왕 울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면 내 용어로 업신여김이 아니라 업습여김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조금 손길이 오니까 조금 울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문제. 그거는 이제 예술가는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평가해주는 사람은 관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내 문제고 관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은 관객도 나를 인식할 거고 나도 인식받을 거고 그럴 텐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예술 행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나를 숨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도 몰랐죠. 나는 진짜 몰랐어요. 나를 어디선가 숨어서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방근택 선생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몇 사람이 정복수 씨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튼 숨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술행위라는 게 얼마나 엄정하냐. 나는 내 거를 봐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만 어디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속임수가 통할 수가 없는. 어디서는 다 보고 있고 어디서는 다 근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젊은 작가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광야에 홀로 서라. 난 꼭 그 소리를 해요. 광야에 홀로 서라.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가 서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하여튼 안개 속에서 날 본 거예요. 희망의 실이 돼서 그렇죠. 다시 불씨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은 게, 그 후에 이제 뭐랄까 시대적인 흐름도 좀 나한테 유리하게 흐를 얻고, 정치적인 상황도 좀 나한테 유리하게 흘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는 상당히 행운하죠. 초창기 한 20년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래도 그 호명을 받았으니까, 지명받는 거, 호명받는 거,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하죠. 그런 점에서는. 요새 화성 갔잖아요. 화성에 그 착륙선이 가서 이게 화성 탐사선, 그게 모듈이죠. 화성 탐사선. 거기 본체에서 이렇게 가서 떨어져서 활동하고, 또 다음 별 필요 오면 또 이렇게 다시 모선으로 와서 붙어서 귀환하고 그런 것 자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과학 용어인가 봐요. 모듈이라는 게. 근데 이제 문화적인 용어로 차용을 해가지고
문화라는 게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자꾸 흘러다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반퍼슨인가 누가 그 사람들은 문화가 동사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는 동사다. 자꾸는 생성되고 움직이고 이렇게 과정이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모듈이라고 보는데 문명적인 문화적인 모듈. 자꾸 이 지역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서 변형이 생기고 그것이 또 어디로 가면 또 변형이 생기고 마치 그 아프리카의 재즈가 아프리카의 토속 민속 음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들의 블루스인가 블루스 그런 걸로 되고 그게 또 재즈로 되고 불란서로 갔더니 또 샹송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문화적인 그 맥락이 조금씩 변화하면서도 근원은 이렇게 서로 맥락이 서로 닿는 그런 것.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말하자면 저런 그 피아노 음과 같다. 음절 하나하나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곡이 달라지고 멜로디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퍼포먼스도 그 한 퍼포먼스에 여러 가지 그 마디가 들어가는데 그 마디 하나하나는 모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듈이 섞어서 한 퍼포먼스가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걸 빼고 저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이걸 빼고 다른 걸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지만 약간씩 그런 시각의 차이도 생기고 그 내용의 차이도 생기고 의미의 차이도 생기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제 이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천은 그런 그 모듈적인 느낌. 그것이 상당히 저한테는 제 90년대 이후 제 퍼포먼스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유효한 개념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창조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과정에서 힘들어요. 예. 힘들고 그걸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번에 태어나면 뭘로 살래? 예술가로 안 살고 다른 거 한번 해봤으니까요. 예. 다른 거로. 경기도 미술관에서 우리가 선생님 작품 개념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경기도 미술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사업안을 말하자면 창출한 거잖아요.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예사롭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후배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행위미술도 퍼포먼스도 매뉴얼을 팔 수가 있구나.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일시적으로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희망을 조금 전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그런 미술관 측의 그런 그 사업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따로 해야죠. 그건 경기도 미술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설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설치 말하면 지금 70년대 이런 설치 미술 많이 했던 사람들 지금 작품도 안 남아 있고 작품 전시 기간 끝나면 갖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매뉴얼만 구입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그냥 조립이 되게끔 보완책이랄까요? 그동안의 미술 관행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 그런 관행을 조금 이렇게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대책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효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개념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예술들이 많잖아요.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재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매뉴얼이 있어야 재현하니까 그 매뉴얼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예술가들이 아마도 한번 설치하고 없애버리니까 아쉬워서 이런 작품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매뉴얼로 팔 수 있다. 뭐 그런 그 희망이 되겠죠. 상당히 그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죽은 다음에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고 그 매뉴얼대로만 한다면은 또 하나는 그 매체 문제. 신문이 매체인데 그 김종길 선생이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아마 이 신문 매체는 사라질 것이다. 자연도태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새로운 매체도 신문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거를 매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신문 읽기도 가능하다. 그걸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음악에서 뭐 듀엣이 있고 뭐 트리오가 있고 쿼테트가 있고 뭐 이렇게 뭐 합창이 있고 중창이 있고 합창이 있듯이 거기서 이제 몇 명이 참여를 한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도 돼요. 참석을 해서 뭐 내가 뭐 선창을 하든 누가 선창을 하든 여러 관객 참여를 해도 되고 무슨 아티스트를 동원해도 되고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노숙자를 불러다가 읽게 해도 되고 또 어린아이를 읽게 해도 되고 또 장애인들도 읽게 해도 되고 뭐 그 농아 귀에 장애가 있으신 사람들은 뭐 입으로 소리는 낼 수 있거든요. 눈은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리든 하여튼 뭐 장애인의 목소리로 들리고 눈이 먼 사람은 점자로 이렇게 점자 신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변주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아마 그 경기도 미술관에서 많이 협조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술가들이 착각하는 게 소통은 제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기만 하면은 무슨 소통은 그냥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통만큼 어려운 게 없죠. 소통, 그러니까 제 언어 중에, 문구 중에 예술은 소통의 불통이라고 그랬어요. 소통의 불통. 예술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깨가 있거든요. 퍼포먼스 할 때 쓰는 어깨. 예술은 소통의 불통이다. 뭐 이렇게. 그냥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가. 소통이 그렇게 쉽다면 예술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뭐토록 예술을 합니까? 뭐 그냥 말만 하면은 다 소통이 되는데 뭐 특별히 예술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죠. 예술가는 소통의 전문가다 이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고. 근데 예술가가 그걸 무시하고 예술 행위를 한다? 그거는 불통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아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요새 말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사람이 신문이 뭔지는 알아요.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거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신문을 선택한 거고 또 사진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 사진도 지금 보면 굉장한 물질이죠. 신문도 물질이고 사진도 물질이고 굉장한 물질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돌덩어리 뭐 이런 거를 동원하던 시대에 사진은 이제 물질로 좀 보기가 물질성이 좀 희박한 거죠. 그 당시에는. 매체가 왜 다른 기존 하는 매체, 그 과거의 그런 매체, 뭐 유화라든지 뭐 이런 거고 왜 미술의 컨텍스트에서의 그렇죠. 그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남거든요. 근데 그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작가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영상은 물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씀이 아니올시다 이런 거죠. 그 빛만큼 강렬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빛 자체가 파동이고 물질인데 입자 그걸 어떻게 그 물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는지 뭐 요새 그 젊은 작가들의 그 비디오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정말 물질성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그 기계를 가지고 깜깜한 데서 빛을 쏴야 되는지 조금 각성하셔야 돼요. 그런 점은 좀 각성하셔야 돼요. 젊은 작가들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빛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빛도 물질이다. 요거를 좀 각성하셔야 된다 이거죠. 86년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부터 하던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 글이 86년에 나온 현장이라고 하는 글인데 그 나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동안의 작업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내가 내용을 썼는가 하니 나는 예술인 것과 예술 아닌 것 사이에 오솔길을 가고자 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술인 건 이미 마침 불감증에 걸리는 거죠. 예술인 거에 대해서는. 예술 아닌 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지만 예술 아닌 거를 또 어떻게 예술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꼭 경계의 유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게 굉장히 반도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때는 조건을 주면 전도도 됐다가 절연도 됐다. 요런 예술도 아마 그런 관점 개념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거기 맨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 딱딱 붙어서 아니면 그게 소통이죠. 근데 새로운 생각을 담으려면은 새로운 매체도 필요한 거고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체가 맥로한 매체가 메시지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매체 스스로가 말을 하잖아요. 작품도 그렇죠. 작품도 내가 그렸지만 내 손을 떠나면 작품 스스로가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 새로운 관점이 또 파생되고 매체가 이제 그런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형태인 것 같은데 매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릴 수가 있고 말하자면 같은 콩나물 반찬이지만 그냥 뚝배기에다 담아서 주는 것하고 좋은 접시에다 담아줬을 때 말하자면 느끼는 감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소통 매체로 소통의 도구로서 매체가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사진이 전통적인 사진, 그 살롱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사진들이 아니고 단 그 예술을 소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동원했다 이거죠. 사진을. 그거는 좀 다르. 사진이 다야, 사진 예술이 다야 이 관점이 아니고 소통하기 위한 통로 같은 거. 통로로서 가능한 거죠. 그게. 그런 통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예술가고 그러니까 따라서 새로운 매체에 열광하는 거고 우리가. 그게 오히려 특별히 어떤 계기라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특별히 뭐 나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갔어요 그쪽으로. 뭐 요새 같은 몸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주류 언어로서 이제 회자가 되잖아요. 몸이라는 언어가 신체성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보다는 신체가 뭘까라고는 의문점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문을 하다가 제절로 뭐 작품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보면은 뭐 몸이라는 걸 의식하고 하지 않. 특히 수축과 팽창 같은 거는 순전히 몸만 가지고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건 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고 만약에 그때 그 사진이 없었더라면은 증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나로서는 아주 그냥 금쪽 같은 그 필름인 거죠. 그게 어린이들도 그 어린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 성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면은 그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청소년 입장 불가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을 준다는 거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내가 느꼈고 관객들이 느꼈던 그런 긴장감, 그것을 관객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감수성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보겠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조금 변형을 줘서 뭐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으로 넘어가서 무슨 합창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목소리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의 목소리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거기가 또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잘 날 거고, 코러스 같은 느낌. 음악적으로는 코러스지만 그 형식을 행위미술로 옮겨왔을 때는 어떤 그 느낌이 다가올까? 코러스는 다른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는 게 아니라 체험. 그렇지. 퍼포먼스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 70년대는 긴장감으로 채웠다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런 것이 조금 유익하고 소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74년에 이제 신문 1974년 이후를 발표했고요. 네. 개념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이제 화두가 되면서 그 당시에 개념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앨범도 나왔고, 또 거울, 또 여기, 또 1년에 그런 2년 동안 5년, 76년에서 어떤 1년에 그런 뭐 끼견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 비판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진이라는 게 뭘까, 개념이라는 게 뭘까라는 입장에서 이제 추구해 본 작품이 이제 앨범 같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됐던 언어가 이제 토톨로지라고는 그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언어가 뭘까, 그런 의문점과 함께 토톨로지를 작업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관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게 뭐 그 2년 동안에 만든 가장 큰 그 계기가 됐었고요. 그 2년 동안 하고 보니까 그 앞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죠. 말고 토톨로지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순수 개념적인 입장에서 뭐 끼견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평생 파먹을 수는 없겠구나, 해먹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한 게 내가 74년에 했던 그 신문 작업에 이어서 그런 참여적인 생각을 계속 해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위치라고 하는 공간 잡지를 뭐 이렇게 턱에다 끼고 입으로 물고 겨드랑이에다 끼고 가랭이에다 끼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 76년에 위치라는 작업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그 현실 참여적인 그런 작업으로 돌아갔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사과 같은 작업, 사과를 먹는 작업 같은 거는 사과를 먹는 걸 통해서 그 문명사적인 개념, 최근 들어와서 생각한 게 단순히 개념적인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문명사적인 관점,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의 사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뉴턴의 사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그 사과가 있었고, 이상 식기들 중에 사과 한 알이 떨어졌다, 지구가 부서질 정도로 아팠다, 그런 명구가 있어요. 그런 이상의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능경의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젊은 그 컴퓨터 그 애플 잡스의 사과가 있었고, 그렇게 크게 봤을 때 그런 그 문명사적인 흐름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런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수축과 팽창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몸을 그냥 수축과 팽창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그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말하자면 수축. 그 억압하는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축으로 누르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에 저항하는 힘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저항자로서의 팽창적인 역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구나. 한 예술 작품이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로만 해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75년하고 76년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가 네.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구나 싶어서 한 게 이제 특적인 거 관련 없음. 그래서 신문에서 어떤 개인의 그 신문 사진 채집을 얼굴만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그러죠. 증명사진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DP점, 그러니까 시중 유통되는 DP점에 맡기고 현상 인화까지. 그래서 그걸 8 by 10 인치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눈만, 범죄자를 가리듯이 눈만 이렇게 가린 작업이죠. 신문에 보면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요새는 다이아몬드 처리를 하지만 뿌연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눈을 가리는 그 범죄자라든지 인권 문제에서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이렇게 그게 신문이 그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자에다 이걸 씌워놓으면 또 이중 폭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신문이 이제 흑백 사진이지만 저는 이제 그때 색깔이 없었던 시대니까 미술판에서 흰색밖에 없었던 아니면 새카만 색깔이든지 약간 색깔을 좀 쓰고 싶어서 노란색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눌러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 인간의 보편성,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무명성이라든지 인간의 보편성, 신문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하면은 그거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편집자의 권력이죠. 그런 편집자의 권력을 조금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재편집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그 재편집이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동안 쭉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발발 마음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전시할 때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까. 근데 다행히 이제 고차방정식으로 그걸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알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개 화가한테까지, 무명 화가, 젊은 화가한테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바쁘지 않았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년대의 민중, 70년대 말에 그 현실과 바른 그룹들은 상당히 직접적인 것이죠. 표현 방법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작가가, 제가 이제 86년에 그걸 글로 쓴 것도 있는데요. 한 작가가 너무 현실 개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한번 보고 싶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관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의 운동자도 아니고, 현실에 대한 운동자도 아니고, 꼭 묘한가 좀 약간 애매한 단계에 있기를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을 가린다는 것이 직접적인 운동 행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그 약간 그 보편적이랄까 그런 경계를 한번 획득해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추상적이랄까요? 뭐 그런 관점, 이 세계를 바라다보는 관점에서 약간은 보편적인 관점,
그런 걸 좀 유지하고 싶었어요. 막 뛰어들어서 그냥 나 잡아가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점이 좀. 메기시팔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신문을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요게 이제 한 권이지 않습니까? 한 권이면은 요게 이제 펼치면은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요렇게. 요거를 접으면은 손바닥만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 한 번 접은 거죠. 여기 두 번 접은 거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다섯 번 접으면 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즈가. 그래서 요거를 접사해가지고 마이크로 렌즈로 이제 접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디퓨저에다 맡기고 사진 전지 사이즈 60에 50 사이즈로 확대를 해서 그걸 다시 128 이게 8장이 나와요. 100 전부 다 하면 앞뒤로. 앞뒤로. 이게 신문 요거 2장을 쓰는 거죠. 네. 똑같은 신문 2장을 써서 앞뒤로 해가지고 128장에 남은 그 명사만 그 고유 명사만 알루미늄 테이프로 알루미늄 테이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스카치 테이프 같이 접착력이 있는 게 있죠. 요새도 뭐 옛날에 연탄방에 연탄 냄새 나오지 말라고 붙이기도 했고 뭐 그런 거죠. 그거를 이렇게 오려 가지고 청계천에 가면 그게 오려 주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넓게 좁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몇 개로 오려 가지고 와서 고유 명사만 덮어버리는 거죠. 붙여버리면은 신문을 읽는데 주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고유 명사만, 그러니까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주체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붙일 때는 그걸 뒤섞어서 붙이는 거죠. 뒤섞어서. 그 당시 신문이 4면이니까 4면의 신문을, 8면의 신문이 되는 거죠. 하나, 둘, 8면을 만들어서, 막 뒤섞어서 접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편집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죠. 문맥이 통하지 않는 신문.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당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거. 말하자면 일상적인 그 상식 또는 그 개념으로부터 약간 낯설게 하기. 요새 말로 하면 낯설게 하기가 되겠죠. 그런 의도로 작용된 게 신문, 8면의 신문이고, 그 전에, 같은 해에, 봄에, 한 면의 신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알루미늄 테이프를 안 붙였었죠. 그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약간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신문 형태가 좀 그때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신문 형태가 나오게끔 재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카탈로그가 또 문제인데, 그것도 이제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꼴드 서울 카탈로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2권을 가지고 그 낱장으로 분해해가지고 그 작품을 이렇게 위아래를 거꾸로 붙였어요. 그리고 작가 얼굴에다가도 그 밑에 이름표를 떼서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 있는 그 뭐지 캡션을 이렇게 눈을 하나 덮어준다든지 그리고 그 붙인 거 그 오려낸 그 작품 사진은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뭐 진짜 캡션 같은 걸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연필로 아니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뭐 그 묘법파들의 뭐 이런 행위성 그런 것도 해서 거기다 날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칼로 오려서 뒤집어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화단의 풍경 이런 것 자체를 한번 좀 뒤집어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작가의 의도도 무효화시키고 물론 나도 예외 적용이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의 그 미술 풍경 그런 것을 한번 언급해 보고
썼죠. 제도 그 이제 난센스 미술이거든요. 예. 난센스. 그냥 영어로 그냥 했어요. 예.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쓸데없는 예술 조금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센스 미술로 했는데 미술 행위 자체가 약간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넌센스 할 수도 있고 미술 행위 자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정말 멋있는 무슨 예술 행위를 한다든지 예술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예술 행위 자체가 그냥 뭐 넌센스하고 또 뭐 애들 짓거리 같기도 하고 그런 뭐 생각을 좀 순진하게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신문을 좀 거진 뭐 20년 남짓하게 이제 했으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네. 또 뭐 근본적인 동의는 그런 거였었어요.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결국은 못 벗어나고 그 뭐 현장 작업을 또 계속 하기도 했고 또 뭐 현재까지도 에브리데이 잉글리시라든지 그런 신문에 관계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신문이 일관이 아니라 저 평생 동안 소재가 됐어요. 어떤 게 그런 신문이라고 그러는 매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난 하기 싫어도 그냥 할 수 없이 하긴 했어요. 일관성이라는 게 말하면 일관성이 없이 내 작품이 확 바뀐다. 그거는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관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뀌든 간에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통해서 내가 미술 표현 행위에서 내가 조금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 내가 내 작업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또 주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뭘 이제는 나이 먹어서 그런지 뭘 해도 그냥 내 작품이 돼요. 그런 일관성 하에서는. 작품이 여러 가지 패턴은 나왔지만 일관성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점으로는 작가로서 상당히 그 행운이라고 그럴까요? 뭐. 근데 유화 작업은 대학교 졸업하고 2작품인가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거는 추상화를 그리던 시기였는데 66년에 이제 졸업전을 했고 그때 그 졸업전에 냈던 작품 100호짜리 2장인데 그건 지금 소장하고 가지고 있고 졸업하고 나서 그 현대작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 초대전이라고 이일 선생이 거기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상화 2점을 냈었는데 약간이 아니라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졸업 작품 2점만 남기고 대학교 때 했던 습작 조선일보사에 냈던 작업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거는 아예 폐기해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다 폐기해버렸어요. 왜? 유화 그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루기가 아주 어려운 매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술판의 경영이라는 것도 뭐 추상 미술, 뭐 옵티컬 미술, 팝아트 뭐 이런 식으로 슬슬 60년대 말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 유화 같은 걸로서는 뭐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통로가 많은데 일부러 유화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닌 말로 그때 꺾어버린 거죠. 아예 꺾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74년에 이제 우리가 ST에서 개념 미술이라는 것을 타이틀로 걸고 그런 전시를 했었어요. 74년 전시. 그때 낸 게 이제 1974년 6월 1일 신문 그 작품을 냈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개념 미술 작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개념 미술 작가인 일을 잘 몰랐어요. 왜 나를 보고 왜 개념 미술 작가라고 할까?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개념 미술 작가가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다른 작가들과 비슷한 작업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던 용어가 탈물질, 탈미술관 정도. 탈물질, 탈미술관. 근데 그런 정도를 알고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 미술인지 뭔지를 하던 시기인데 이제
1999년에 뉴욕에서 그 개념미술전 아트 오리진인가 뭐 하여튼 그 퀸즈 뮤지엄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진짜 개념미술 작가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은 탈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중심을 지향했는지 탈중심이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서로. 아, 개념미술 작가다, 개념적 작가다.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자꾸 연때까지 일관되게 해온 성격이 마지막에 그 탈중심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제 놀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내가 처음에 알든 모르든 좋아했던 나빠했던 개념미술 작가로서 지금까지 일관해 왔고,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적 작가다. 이제 퍼포먼스 하기 전날 되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글로 써놔요.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때 생각을 해야죠. 하루 전에.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생각하는 게 제일 절절할 때가 있어요. 절박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꾸만 응축시켰다. 아, 그날 뭐 하지? 지금 하나도 그런 긴장감이 없는데 조금씩 긴장시키다가 하루 전에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문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할 건 뻔해요. 뭐 부채질하고 불태우기, 충문 읽기, 거기 한 테마고, 부채질하고 충문 읽고 불태우기, 거기 한 테마고, 그 다음에 뭐 맨손 체조 조금 하고, 역사를 해야 되니까 몸도 좀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훌라후프 하면서 그 탁구공도 쏘고, 그러니까 5월 5일 날 애들이니까 뭐 애들 먹을 것도 주고, 애들 먹을 것도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식으로 주고, 또 요새 전염병이 도니까 약간 교육적인 차원에서 손 씻기를 한번 애들을 하고 같이 한번 할까. 손 씻기, 비누로 손 씻는 방법. 나는 그 남이 힘들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지금 연구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러면 이제 모듈, 각자가 다 한 모듈인데 그게 하나의 열차같이 이렇게 한 칸 돼서 쭉 가는 행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콜라주 같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피아노의 건반, 체인의 연세 또는 콜라지, 그런 건 동일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지만 행위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엮어서 한 5마디 정도를 엮어서 한 작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퍼포먼스 행위가 된다 이거죠. 전체적인 것이 그냥 내 퍼포먼스일 뿐이니까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봐도 되지만 뭐 분리해서 봐도 되고, 전혀 그런 거는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남들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시듯이 질문을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라주라는 것도 있다. 행위의 콜라주가 되겠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퍼포먼스에서도 그런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했어요. 90년대, 70년대 이제 뭐 신문 읽기, 뭐 수축과 팽창, 뭐 손 흔들기, 신문 한 장 읽고, 또 몇 가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작업 빼놓고 돈세기 90년대부터는 이제 그렇게 행위의 연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질문을 성찬경 내 사촌 형이 한번 했었어요. 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행위를 오래 지속하지를 못하고 한 행위 끝나고 또 다른 행위로 넘어가고 다른 행위다. 그래서 이건 행위의 꼴라줍니다. 그랬더니 딱 거기까지 그만. 한 장의 제목은 한 장의 신문이지만 그 속에 행위의 연쇄 행위가 계속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행위의 연쇄 작업으로
그러니까 뭐지? 시퀀스 영화에서 이렇게 영화에서 막 올라가듯이 그러한 그 행위에 시초가 한 장의 신문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 그 소통의 문제. 네. 소통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소통이 쉬웠다면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말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소통의 불통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소통이 안 돼요. 인간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개념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제도 뭐 물물을 이용을 신문도 마찬가지. 신문이라는 이거 기존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조금 소통이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뭔가 내 퍼포먼스에서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맞으면 부채질을 한다든지 충문을 읽는다든지. 우리 충문 읽는 거 다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doing 하는 사람이다. perform 하는 사람이다. perform 하는 사람이지 내가 평자가 아니다.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술가는 오름지기 doing 하는 사람이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술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시지예요. 메시지에서 따따따따따 나오는 거 그거는 좀 삼가시라. 메시지는 회로가 일방향적일 때가 많아요. 일방향.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일 때. 그러니까 메시지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상당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란 말이죠. 메시지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메시지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보시라 그냥. 그래서 거기서 접점이 마치 회로 같은 거죠. 이렇게 반도체 회로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붙었는가 하면 떨어지고 영원히 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떨어지는 게 떨어져요. 이게 소통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호소력이 많고 대중적인 그 인지도가 높을 거고 소통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 비인기 작가고 아예 그게 없다면 그냥 모르는 작가, 무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고 같은 경우도 뭐 다 죽고 난 다음에나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안 삼기에는 조금 너무 좀 예술가가 불쌍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살아있을 때 인정을 받고 그러면 좋죠.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떠오르는 뭐 일종의 저는 그게 꼭 식구줄 같아요. 어떤 그 시상 생각들을 이렇게 간단 명구로 적어놓으신 것들이 참 재밌는 명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소비되는 언어잖아요. 소비되는 언어.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언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예술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뭐든지 남이 버리는 걸 좀 유심히 보면은 이게 쓸만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비 언어를 어떻게 예술 언어로 치환할 수 없을까? 또 하나는 아주 그 계몽적이기도 하고 진짜 그 철학적이기도 한 언어를 갖다가 퍼포먼스에서 씀으로써 아주 친숙하게 만드는 거. 그 말하자면 그 선생님이 만드시는 그렇죠. 뭐 구조를? 뭐 페미니즘 같은 거 얘기할 때 남자는 물렀거라. 여성만 남았거라. 진리는 남성의 알리바이다라는 철학적 그 사유 문구를 갖다 쓰면서 남자는 물렀거라, 여자는 남았거라. 뭐 그런 문구라든지 또 뭐 에브리데이 잉글리시에서 뭐 신문에 나오는 그에서 그 재밌는 언어들 저속 언어죠 말하자면 그것도 소비 언어고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언어들이잖아요. 그런 거 채집해서 쓰고 그러니까 소비되는 언어, 쓰레기 처리되는 언어 이런 걸 이제 주워서 쓰는 거죠. 아니면 그 철학자들이 한 사회학자들이 말한 언어도 같은 등급에 둠으로써 그걸 차등 두는 게 아니라 같은 등급에 둠으로써 뭐 그 계급이랄까 계층 또 정도
정도의 차이를 무효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언어를 말하자면 평동화시키는 작업들. 나의 이제 세잉이 있어요. 경구. 내가 일행 십자 총 백자 예술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뭐 아까 예술은 쉽고 삶은 어렵다라든지, 또 예술은 무광의 아우라라든지, 예술은 푸지게 퍼져 있다라든지, 또는 뭐 예술은 창란의 그림자다라든지, 뭐 그런 10가지의 소통의 불통이다. 예술은 소통의 불통이다. 그 10자행을 따져서 말하자면 그런 나의 그런 일반적인 예술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잉, 세잉이죠. 경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되게 섞어 쓰죠. 그 현장에 따라서 현장성이 제목이 다 다른 거죠. 지워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 퍼포먼스에서는 사실은 제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뭐 무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목을 하나 주어서. 예술은 창란의 그림자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어디서 영감 얻으십니까? 영감이 아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집이 고양이도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이 집 사는 게 너무 정말 힘들고 그래가지고 창란적인 상황. 애들은 4명이 있지, 지들은 지하로 왔다 갔다 하지, 천장에서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지, 벽은 갈라져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란이라는 말도 그때 나왔고, 내 예술의 결과는 창란으로부터 출발한다. 창란이 없다면 어떻게 예술이 되겠냐. 아까 보이지 않는 거,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지만, 예술 행위도 말할 수 없는 거로부터 틈새를 뒤집고 나오고, 예술도 그런 창란을 통해서 창란적, 그러니까 뭐랄까 고난이라고 그럴까, 창란이라고 그럴까, 절박함. 충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들 참석하세요. 초원연 행위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익숙하잖아요, 사실은. 모르도 그런 건 뭐 충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겠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성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는 걸 많이 봤을 테니까 어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끝에 가서는 성당에서 신부들이 사용하는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더 넣어요. 그러니까 유세자 이렇게 나가지만 끝에 가면 이런 귀신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제 퍼포먼스를 널리 굽어 살피소서. 하고 한 바퀴 굴러가는 거죠. 그 끝에 거는 성당에서 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가릴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들어가고 뭐 충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팔면의 신문도 신문을 다 잘라서 섞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문이 8면이잖아요. 그걸 한 장 안에, 한 장이 장수할 때 장수가 아니라 그 장소할 때 한 필드에 담아버린다는 거죠. 뭐 이것저것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80년대 경향하고는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이죠. 한 필드로 크게 본다는 것. 이제 그 매뉴얼에다가 여러 사람이 해도 된다. 나 혼자 말고, 나 단독 말고 여러 사람이 해도 된다. 또는 매체를 바꿔서 해도 된다. 컴퓨터라든지 뭐 헐리 뭐죠? 영상으로 나오는 거 가상 홀로그램이라든지 뭐 하여튼 기타 뭐 새로운 뭐 기술 혁명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그런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신문지는 없어지겠지만 그 뉴스라고는 그거는 안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뉴스는 전달해 줘야 되니까 신문이라는 것이 뉴스를 전달해 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그거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매체가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도 수용 가능하게끔 말하자면 미리 이제 못을 박아두는 거죠. 나 죽었을 때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지금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신문 읽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할 줄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무주택 가구는 앞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주택 가구는 앞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설남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 줄 바꾸고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률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아버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분들이 책 읽는 방법이에요. 책 읽는. 그러니까 뭐 줄 바꿀 때는 가설나무니 하다가 가설나무니 하다가 줄 바꿔서 이런 애가 막 들어가는 거야.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밑그림이고, 네네. 그 밑그림이라는 건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밑그림, 그림 그릴 때 대충 스케치하는 걸 밑그림이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는 밑이라고는 그 슬랭적인 의미, 속어지. 그 밑으로 그린, 아래로 그린 그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밑그림을 썼는데, 영어로 하면 drawing of your bottoms가 된단 말이죠. 점잖게 말해서 분이라는 게 다 그 관을 통해서 나오고 구멍을 입을 통해서 풋인되고 그 항문을 통해서 put out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하고도 사실 관계되고 뭐 그런 뭐 그것도 있고 하나는 또 그다음에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말하면 분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늘 어저께 먹은 게 잘 소화가 됐나 어쨌나 뭐 그 헬스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드로잉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쓱 닦아, 쓱 닦아대는 그 드로잉의 맛이 요거를 어떻게 작품할 수가 없을까. 그걸 그리기도 조금 그렇고, 또 그거를 어떻게 제시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핸드폰이 사실 굉장한 사진기잖아요. 요새 뭐 과거의 사진기보다 훨씬 더 좋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핸드폰에 그 카메라가 내장돼 있으니까 요거로 찍으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말하자면 공력을 들이지 않고 그리는 공력 없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작품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구멍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런 그 밑그림의 그 형태에 대한 관심, 또는 핸드폰의 사진에 대한 관심, 그게 여러 가지가 합작이 돼서 그냥 그 밑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고, 뭐 우리가 예술행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술행위를 통해서 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겠다. 뭐 내 작품은 너무 위대해? 아니면 내 작품은 너무 형편없어?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내가 작품 할 때보다 난 위대한 행위를 하는 거야. 아, 내가 해서 뭐 넌센스 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한 번씩 분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술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냥 평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떠나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뭐를 도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평가받고 안 받고 관심을 받고 흥미를 받고 안 받고는 다음번 문제다. 내가 don't care. 현재 진행형의 작가로서 앞으로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특별한 어떤 작업이 있으신지요? 아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문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나 해야 되겠고, 예. 신문 작업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이 꽤 있어요. 옥상에서 보셨던 그 식물도 있고, 개에 관한 것도 있고, 개. 자화상을 무슨 전시가 자화상 전시, 생존 작가들, 고인들 다 생전에 그린 자화상 모아놓고 현존하는 작가들한테 야, 자화상 하나씩 내라 할 때는 내가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전시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창란의 그림자 2001년에 그 아르코 미술관에서 전시했을 때 우리 그 밑에 그 이 집 짓기 전에 조그만 집에서 할 때 그 플래시를 터뜨려 가지고 그 벽면을 찍은 게 있어요. 플래시를 내가 들고 카메라를 저쪽에다가 B 셔터를 놓고 찍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해야죠. B 셔터를 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사진상에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리면은 플래시 터뜨린 근접해서 터뜨리니까 근접한 데만 노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조그마한 필름 그 카메라가 그때 찍을 때 하셀블러드였었는데 필름이 요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색칠을 하려면 조그만 필름을 요거를 한 200번 정도 칠하면은 터트리면은 그 작품이 하나 나와요. 노광이 많이 들어간 데는 밝고 노광이 적게 들어간 데는 시커멓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죠. 그냥 막 내가 터트리고 싶은 대로 터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제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내 모습도 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잘 안 나왔는데요. 이런 거, 팔 같은 거 터트리면 빛이 번쩍하면서 반사광 때문에 내 손이라든지 내 뒷모습이 이제 검은색으로 모노톤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로 자화상을 그렇죠. 이런 기법으로 자화상을 할 수도 있다. 아주 젊었을 때 내 소원이 미술사에 한 줄만 올라가자. 한 줄만 올라가자. 그게 내 소원이었었어요. 그때로 봐서는 한 줄이 못 올라갈 것 같았어요. 어림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냥 한 줄은 못 올라가도 반 줄은 올라갈 거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전람회도 하고 80 내일 모레가 80인데 뭐 전시도 미술관에서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반 줄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나머지 반 줄은 생전에 적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50년 후에 나머지 반줄이 완성이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50년 후가 되면 적절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100년인데 왜냐면 나를 봤던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나를 봤던 사람이 다 죽으면 이제 나머지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인데 100년은 좀 심하고 50년 후에 혹시 나를 젊은 사람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술을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예술을 착착착착 추적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추론한다든지 추론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다 그런 건 못했지만 예술은 무엇이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은 날 그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하루라도.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하면은 예술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돈 버는 얘기도 재미없고 스포츠 얘기도 재미없고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행위하는 게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따로 어디 저쪽에 인간상이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면 그게 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어록에 보면 생각은 천박하게 하라. 생각은 천박하게 하라. 대신 행위는 고상하게 하라.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경기도 미술관에서 이렇게 전시도 해주시고 해피해요. 아주 행복하고 행복이 뭔지는 몰라도요. 행복이 진짜 뭔지 모르거든 그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생각이 녹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프레시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제가 좀 프레시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이유환 선생의 얘기인데 말랑말랑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 70년대에 딱딱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고 그 이완 선생님 말을 참 잘 쓰시잖아요. 그 양반이 말랑말랑한 색깔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아직까지는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렇죠. 경화되지 않게 그냥 딱딱해지지 않게 그냥 작가님의 그런 말랑말랑한 정신과 말랑말랑한 그 체력으로 경기도미술관에서 이제 5월 5일하고 6월 26일에 진행될 퍼포먼스 정말 기대합니다. 예, 아유 기대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이 뭐 조금 더울 수도 있고요. Thank you so much.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